네, 새로운 일정 장은희입니다. 그래도 올해 들어서 좀 '우리 시장이 잘 상승세를 그려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딱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짜고 또 어떤 일정을 체크를 해서 어떻게 잘 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 일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새벽에 FOMC에서 의사록을 공개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1월 실질임금 YOY 기준으로 발표됐고요. 독일에서는 11월 수출입 동향 MOM 기준으로 그리고 또 산업 생산 MOM 기준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11월 소매 판매 MOM 기준으로 역시나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도 YOY 기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월 경상수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일본에서 11월 가계 소비 지출 YOY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고용 보고서 12월건에 관한 거거든요. 비농업 고용, 실업률, 임금 상승률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월 잠정치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더불어서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으니까 금요일 경제 지표 일정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리고 블랙록 모두 다 금융사죠.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통상적으로 금융사부터 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개 모두 다 금융사 실적까지 나오니까요. 요 점도 함께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을 쉬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꼽을 수가 있겠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열립니다.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다뤄드린다고 했으니까 약속대로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12월 수출입 동향 YOY 기준으로 발표. 그리고 한국에서는 12월 실업률과 더불어서 수출입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된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일본은 휴장이라는 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미국의 PPI로 꼽히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날 11월 무역 지수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12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함께 예정,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일정 미국 CPI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12월 산업 생산 YOY 기준으로 해서 발표되고요. 더불어서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 나옵니다. 4분기 경제 성장률 중국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경제 회복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따라서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OY 기준으로 발표, 그리고 또 중국에서 12월 소매 판매 YOY 기준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업률까지 함께 예정돼 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요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 그리고 1월 뉴욕 제조업 지수와 더불어서 12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 YOY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함께 나옵니다.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찰스시업 이 3사 모두 다 또 금융사들입니다. 금융사들의 실적 체크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10월, 11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죠. 특히 11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치 못했던 깜짝 금리 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에도 또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연말 정도에 꺼내놨었는데
왜 한국은행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일단 정치적 리스크가 여전히 불확실성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너무 급격하게 꺾인 상황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심리 기대지수 무려 8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이었던 11월에 100.7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서 한 달 만에 무려 12.3포인트나 급락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낙폭을 그린 것은 실제로 코로나 시국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에 18.8포인트나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 가장 크게 낙폭을 한 것이 바로 이번 12월이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수 소비 심리가 내란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그래서 내수 경제를 잡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작년에 금리 인하 결정을 단행했으며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월 16일에 올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정말 단행을 할까 궁금한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또 전망치를 1.9%로 제시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2%였었던 잠재 성장률보다도 훨씬 더 낮게 잡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미국 쪽에서 기준금리를 4회가 아닌 2회까지 낮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 역시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필요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올해 첫 금리 인하가 이번 1월 16일일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11월 무역 지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2월 수출입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가 되네요. 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과 더불어서 12월 소매 판매 있습니다. MOM 기준이라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1월 기업 재고 MOM 기준으로 있습니다. 1월 주택 시장 지수도 함께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으로는 모건 스탠리, US 뱅코브 역시나 이 두 개 모두 다 금융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일주일 정도 정말 금융사들의 특히 미국 금융사들의 일정 가득 차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 경제 지표 일정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앞서 예고를 해드렸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국 12월 비농업 고용지수 이야기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12월 초쯤, 그러니까 6일, 정확히 6일에는 11월에 대한 비농업 고용지수를 발표를 했었죠. 당시 예측치가 보이시는 것처럼 20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온 수치가 22만 7천 명이었죠. 그리고 직전, 그러니까 10월 비해서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거 우리는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 한번 전망치 살펴봤더니 전문가들은 15만 3천 명으로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1월 그러니까 22만 7천 건 대비해서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한편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과 동일한 4.2%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FMC 의사록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FMC 의사록이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습니다. 대부분 트럼플레이션,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초래하는 물가 상승이거든요. 이 트럼플레이션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더라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는 의견을 대부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 인물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의 인물인데요. 바로 연준의 제2인자라고 불리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입니다. 이분은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올해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 트럼프 정책이 이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의견 역시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록에는 특히 무역, 이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무역 같은 경우에는 총 8차례가 등장을 했고요. 이민 같은 경우에도 4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는 없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역, 이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을 미뤄 봤을 때 트럼프의 관세 인상과 그리고 또 이민 정책이 특히 이 관세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품 가격을 상승을 시키겠죠. 그리고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 우리는 트럼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리죠. 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더 고조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양자암호인데요. 타노스 젠슨 황 관련주 반토막 냈다. 이게 실제로 기사 제목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타노스라는 별명이 붙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젠슨 황으로 인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온 Q 40% 가깝게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트럼프는 만약에 15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른 축에 속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0년 안이라고 한다면 아마 늦은 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20년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을 만한 정도가 될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르면 15년, 늦어도 30년 안에는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가 되겠지만 가장 근사치는 20년이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회의적인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CS2025가 또 있었죠.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CS2025에서 새로운 주제로 양자 컴퓨터가 신설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 강한 상승 탄력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이온큐 차트상으로 봐도 뭐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 물론이고요. 국내 주식까지 급등세 함께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에 불을 또 지폈던 것은 구글의 윌로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불을 잘 지폈거든요, 구글이. 그런데 젠슨왕이 여기에 정말 찬물을 제대로 끼얹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소식 속에 아이온큐 정말 그야말로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시총에서 3분의 1가량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밤 아이온큐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온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토막 45.41% 하루 만에 빠졌고요. 같은 기간 퀀텀 컴퓨팅 43.34% 급락했습니다. 디웨이브 퀀텀 36%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가게 되면 당연히 국내 관련 종목들도 힘들었겠죠.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주식이야말로 급락했습니다. 아이인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 종가거든요. 아이인플러스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정말 젠슨 황의 이 말 한마디가 힘이 정말 크고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젠슨 황, 과연 CS2025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행보를 이어가는지 이야기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CS2025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항의 기조연설이라고 읽고 말말말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젠슨 항이 언급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일단 기조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게 뭐냐면 GB200 NVL72라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의 HBM3 8단이 무려
576개나 들어간다. 탑재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HBM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이슈를 들고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연설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에 우리 반도체 투톱이 상승세를 잘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락 전환한 다음에 장을 마감 지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기조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조 연설에서 RTX 50 시리즈를 공개를 하면서 이 50 시리즈에는 마이크론의 GDDR7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만 했습니다. 문제가 이거였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야기가 전혀 1도 없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팀 아메리카, 그러니까 좀 트럼프의 눈치를 봐서 팀 아메리카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고조가 됐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언급을 안 했지?" 그래서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서울경제신문 기자가 실제로 물었더라고요. "왜 마이크론만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GDDR7을 만들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무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GDDR7을 세계 최초로 개발은 한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에 비해서 우리 반도체 투톱이 정말 그야말로 월등히 높습니다. 2023년 기준 한번 살펴봤더니 GDDR D램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가 42%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39%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톱만 합치더라도 80% 이상이라는 거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겨우 20%도 되지 않습니다. 18.2%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투톱이 이 DDR7을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실언이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한데 뭐 실언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도 안타깝게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오늘 말을 정정하는 설명문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설명문에는 이 RTX 50 시리즈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에 탑재되는 이 GDDR7 여러 파트너 사이의 제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정정했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젠스당은 기자 간담회에서 최 회장과 만날 것 같다. 매우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실제로 이 두 명이 회동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SK하이닉스 6% 가깝게 슈팅 나오기도 했었죠.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정말 이 HBM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게 이 HBM 공급이 가장 중요한 키죠.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이 엔비디아 HBM 공급 이야기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HBM 8단 제품을 그리고 2024년 4분기에는 그러니까 바로 직전 분기죠. 직전 분기에는 12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에게 공급한 것이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그러니까 직전 분기에 HBM3E 16단을 또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말 그 기사 제목이 하나 기억나는데 들어는 봤나 16단이더라고요. 그리고 공식화했고 업계 최초로 개발을 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사진으로 들고 왔는데 이게 바로 16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CS2025에서 HBM3 16단 시제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전시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 16단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엔비디아에게 시제품을 보내서 품질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품질 검증에 앞서서 젠슨항이 이 16단 시제품이 전시가 잘 돼 있잖아요. 여기에 또 부스를 또 찾아가서 이 품질 검증에 앞서서 관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 그야말로 로드맵에 따라서 순항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세대 HBM4 제품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픈 손가락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가 SK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반대입니다.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이와 관련해서 젠스당이 언급을 했는데 그다지 좋은 발언은 아니었어요. 젠스당은 삼성전자의 HBM과 관련해서 성공할 것이다,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로 반도체 설계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한 것이죠. 젠스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무려 10개월 넘게 테스트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납품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전선항이 테스트 중이라고 밝힌 제품은 HBM3E 12단 제품이라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는 이 5세대 HBM을 작년 연말에 납품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젠슨 황의 발언을 보면 아직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못한 채 결국은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이 엔비디아에게 납품할 수 있을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로드맵 한번 살펴보면 현재 12단 납품은 초일기 이렇게 나와 있으나 여전히 테스트 중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내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HBM4 같은 경우에도 내년 말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HBM 전 세계 시장 규모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024년 17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2027년에는 무려 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 2023년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54%, 삼성전자가 41%, 마이크론이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좀 성공을 시켜서 점유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하나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로 이야기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2025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요,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해서 550여 개사가 참가를 합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서로의 좋은 기회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행사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GLP-1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ADC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참여해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예측하는 것, 그리고 또 소개하는 것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9년 연속 참가를 알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한번 살펴봤더니 여기에서 4월에 완공되는 5공장을 통해서 CDMO 경쟁력을 뽐낼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 능력이 18만 리터라고 합니다. 만약에 5공장까지 다 완공이 되게 된다면 총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1등 규모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5공장을 시작해서 6공장, 7공장, 8공장까지 각각 이 18만 리터씩 모두 다 3개 공장이 더 준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8공장까지 다 들어서게 된다면 전체 생산 능력 132만 4천 리터까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1등 자리 이제는 굳히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ADC 전용 생산 시설에 대해서 소개도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구축 중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CDMO 또 다른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신약과 더불어서 CDMO 관련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신약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ADC 신약 3종 그리고 다중항체 신약 3종을 개발 중입니다. 이 신약 6종 모두 다 2029년까지 제품을 직접 상업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CDMO 대표 기업이잖아요. 당연히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이 CDMO 자회사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스를 출범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우리가 매출 3조 원을 달성을 할 것이며 이런 목표를 갖고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CDMO 시장에서 전 세계 1등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게 바로 론자거든요. 이 론자와 우리는 경쟁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낸 바도 있습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함께 참가합니다. CDMO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시큐러스 ADC 생산 시설 증설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 시큐러스 ADC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4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세개 메가 플랜트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이시는 이 세 개의 그림이 공장이 바로 세개 메가 플랜트입니다. 인천 송도에 건설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생산 능력 한번 살펴봤더니 36만 리터의 항체 의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약품의 자회사도 참가합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죠. 최근에 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알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제일약품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출범한 기업이 바로 온코닉 테라퓨틱스이죠. 기술 이전을 받고 임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작년 4월에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자큐보정 이 오른쪽 그림이죠. 오른쪽 그림의 자큐보정을 식약처로부터 신약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죠. 국내에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전 세계 무려 21개국에 기술 수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자큐보 정에 대한 성과를 자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개발 중인 내수파립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내수파립 같은 경우에는 FDA로부터 최장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이라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가하는 그 외 기업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젤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용 또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톡신과 필러 주요 제품을 소개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공유하겠다고 사측에서는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D&D 파마텍과 DXN VX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GLP-1을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성과를 공유하는데 이 두 개 회사가 각각 다른 성과를 공유한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앞으로 일주일간의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주요 일정들 역시나 빼곡하게 잘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체크 잘 하시고요. 이 오늘의 대비로 앞으로의 전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일정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